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입니다. 내가 짓는 표정에 따라 주름이 생기고 내가 먹은 음식, 나의 운동 습관이 우리 몸에 그대로 반영이 됐겠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국내 노년의학 전문가인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정희원 교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비법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국민 모두가 느리게 나이 들기를 소망한다는 정희원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노년의학 전문가 정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원입니다. 네, 교수님 요새 활동 많이 하셔서 나름 팬들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뵀는데 생각보다 너무 젊으셔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좀 느리게 늙는 법을 연구하셔서 그 효과를 좀 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일단 빛을 별로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피부 노화는 아무래도 80%가 광노화라고 하니까 병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빛을 많이 못 봅니다. 나머지 20%는 관리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술도 줄이고요. 담배는 안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아마 모든 인간의 소망이 좀 안 늙는 거. 그거 그렇죠. 1순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런 기술이 진짜 나올 법도 한데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요?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노화라는 게 저희가 조절하려고 하는 목표가 첫 번째로 노화를 뒤집는 거, 역노화라고 합니다. 회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예. 아직까지 사람에서 쓰기에는 좀 위험한 면들이 좀 많이 있고요. 사람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노화 지연입니다.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 한 100년 전부터 이미 노화를 동물에서 어떻게 하면 느리게 만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실험 동물을 쫄쫄 굶기는 겁니다. 굶겨요? 네, 에너지를 적게 주는 거죠. 굶기면은 좀 천천히 늙어요? 그렇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본 것이고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부터 이 굶는 것, 절식에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을 바탕으로 이제 노화의 가속 페달, 반대로 브레이크 페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는 식단을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다. 또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사람에서 이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래요. 회춘까지 바라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가속 페달, 감속 페달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속 페달의 주범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화의 생물학적인 기전들 중에서 현대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대사 과잉, 에너지 센서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 또 산화 스트레스라고 해서 활성산소죠. 이 활성산소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태운다거나 아니면 과음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대사 과잉에 시달린다거나 그러니까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활성산소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도 있고 또 유전자의 불안정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전자의 불안정성이 커져서 예를 들어서 숫자 나이가 증가될 때마다 암 발생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데 결국에는 유전자 불안정성과 또 암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대사 과잉 이하에 있는 여러 대사 센서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생물학적인 프로세스를 변화시켜서 결국엔 암 발생, 질병 발생 모든 것들이 다 증가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노화과학 가설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결국에는 나의 생활 습관의 노화 가속 페달과 연관된 것들이 다 합쳐져서 중년기에는 만성 질환을 만들고 노년기에는 노인성 질환, 노쇠, 치매 그 이후에는 돌봄 요구까지 만든다는 개념이고 이런 것들이 수명이랑도 연관되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대사과잉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속노화 식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는 거를 일단은 소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단순당과 정제 국물을 줄여서 내 몸에서
췌장이 자발적으로 분출하는 인슐린의 양을 줄이는 것도 관련이 있고요. 네. 또 젊었을 때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또 mTOR라고 하는 이 노화의 가속 페달이 자극이 됩니다.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억제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활성산소 말씀드렸지만 술과 담배, 그리고 또 건강한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건강한 활성산소를 만들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고장난 세포 내부에 있는 안 좋은 단백질들 이런 것들 제거가 되고요. 미토콘드리아 고장도 고쳐지게 되는데 네. 그래서 운동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인자들이 결국에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쉬고 술, 담배 줄이고 이런 것들이죠. 몸에 좋은 거 말씀 다 하셨는데 네. 말 들으면 참 쉬운 것 같은데 네. 이거 실천하는 게 참 그렇죠.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예. 몰라서 못하냐 저한테 또 악플도 다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네. 뭐 내가 모르는 줄 아냐 뻔한 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은 이제 실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가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와 예. 관련이 있는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의학에서도 단순 지식이 있느냐를 넘어서 태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 그리고 나서 이제 실천, 프랙티스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습관까지 가는 거죠. 이게 다 완성이 돼야 이제 지행합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실천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게 인간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뜻밖이실 것 같습니다. 노화 속도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예. 사람 시스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의 변동성이 생기게 되고 네.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 떨어지게 되면 폭락을 할 때 그때 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느끼게 됩니다.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요즘 얘기 많이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혈당 스파이크 이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네. 그때 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면 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땡겨요.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이 땡기고요. 네. 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같은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더 쫓게 되는 그런 현상들로 생기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내가 내 몸의 시스템, 삶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자극적이고 해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 반대로 좀 슴슴한 자극에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인들이 생활 습관이 나빠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가운데는 스트레스가 있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인간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나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술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약간 뭐 몸도 몸이지만 우리 정신적인 것도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포트 푸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네. 달고 기름지고 이런 음식을 난 먹어야 쓰겠다. 전 피곤할 때 그런 네. 거 딱 초콜릿 하나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네. 곧바로 도파민과 엔돌핀, 즉 예. 보상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잠깐뿐이에요. 이렇게 수동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스마트폰에서 뭐 웹툰을 본다거나 네. SNS에서 누가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준다거나 하이볼을 한잔 한다거나 전부 다 어찌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동적인 즐거움이죠. 이런 네. 즐거움을 얻게 되면 즉각적인 도파민과 엔돌핀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내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때 불쾌와 관련되는 또 편도체의 일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즐거움 끝에는 결국에 더 큰 불쾌가 있고 결국에 더 많은 스트레스에 상시 노출되는 상태의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중요한 인간의 원리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운동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 머리에서 자발적인 도파민이 나와서 그 도파민이 전두엽을 자극해서 내가 에너지를 쏟아서 네. 약간의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도파민은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으면 혈당이 쭉 올랐다가 푹 떨어지지만 네. 잡곡밥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이때는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현대인들이 삶에서 어떤 식의 음식을 먹고 어떻게 술을 마시고 내가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뱅글뱅글 도는 거죠. 지금 제가 정유현 교수님 말씀을 듣는데 약간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게 수도자의 삶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 네. 예. 그래서 때로는 악플에서 저한테 예. 절간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저도 사실 때로는 사람들과 술도 마시고 또 고기도 먹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실제 이제 연구 결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저속노화 식습관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가장 잘 실천을 하고 있는 그룹이 정크푸드만 드시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크푸드만 드시는 그룹은 뭐 거의 빵점이다라고 봤을 때 예. 실제 이제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의 건강식을 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이슬만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즐겁게 사는 거고요. 네. 또 변동성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중용이 중요하고 예.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공포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고기를 먹지 말아야지. 네, 뭐 네. 술은 한 방울도 죽어도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예.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약간 강박같이 되지 강박이죠. 않아요? 그런 예. 분들이 나중에 몸 망가지셔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저속노화 식사법을 말씀을 드리고 생활 방식을 네, 말씀드리지만 항상 어느 정도껏 중용을 지켜야 되고 전 그래서 양쪽 다 그러니까 비건이라 그래서 완전 채소만 드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카니부어라 그래서 또 고기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저는 둘 다 너무 극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중간이 돼야 되고 그래서 기회가 되거나 뭐 사람들과 함께 밥 먹을 때는 어느 정도는 또 즐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열어놓고 네. 예, 원칙을 지켜가면서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은 이 노년의학의 전문가이신 정유현 교수님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일까? 네. 네. 신체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네. 꽤 정확하게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혈액학적인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보면 보통 저는 이제 20대로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교수님 40대신가요? 네, 저는 이제 올해 지금 만 40인데요. 만 40인데 네. 와 그러면 대단하네요. 그리고 중년기에 또 신체 나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대 산소 섭취량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방법도 신체 기능을 이용한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측정해 보게 되면 한 31세 정도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대 말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이제 신체 나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네. 이 신체 나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 검사이고 결국에는 대사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요산 수치도 정상이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고지혈증도 없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간도 전혀 없고 이런 네. 것들이 대사적으로 젊은 성인의 상태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 산소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꾸준히 평상시에 운동을 계속 해놓고 있다는 거죠. 기름칠을 네, 네. 잘 해놓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면요. 물론 많은 지식을 알고 실천한 것도 있지만 이게 유전적인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암이 없으셨고 그리고 예. 심혈관계 질환도 두 분 다 없으셨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굉장히 장수를 하신 편인데 네네. 아마 뭐 유전적으로도 조금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것과 노력하는 것 한 네. 몇 퍼센트 정도 노력하면 얼마나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전과 운이 한 30% 정도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는데 이 70%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신체 나이라는 게 어찌 보면 나의 여러 가지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오히려 영노화까지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년기 네. 이후에도. 그래서 이미 뭐 50대, 60대가 되셨다고 또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노년에 몸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 지금 우리나라는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한 73세에서 75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요. 네네. 그때 약간 체질이 바뀌어요, 사람이. 그때는 이제 내 몸의 배의 크기, 애기들 배꼴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배꼴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식욕도 떨어지고요. 아침을 안 먹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고기가 먹기 싫고 씹기가 힘들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허리가 굽고 네. 모든 것들이 좀 더 쇠약해지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이때 건강 관리를 잘하면 또 노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노화를 늦추는 것과는 좀 다른. 노화와 노쇠가 다르군요. 달라요. 노쇠는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평생 동안 나의 노화 속도를 적분 다 더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노화는 속도 개념이에요. 네. 그걸 다 더해서 적산거리의 값이 노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노쇠는 나의 고장 정도예요. 지금까지 다 쌓여 있는. 예. 그 노쇠가 어느 정도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가 굽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씹기도 어렵고 예. 몸이 이제 축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쌓였던 게 이제 한 번에 확 표현이 되는 거군요. 예, 그게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이제 네. 밖에서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노쇠가 올락말락할 때쯤에는 전략이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저속 노화를 하시면 안 되고, 네. 이때부터는 이제 고단백 식사를 하셔야 되고, 오히려 또 흰쌀밥을 드시고 또 근력 운동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20대 30대에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높여주고 네. 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고령층이 되면 그때부터는 근육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근육 만드는 효율성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오히려 흰쌀밥 드시고 고기 많이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통곡물의 채소 식단 어르신들이 그거 하면은 좀 위험하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이 보면 특히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배꼴도 작으셔서 네. 통곡물 드시면 괜히 또 배만 불러요. 헛배가 부르고 또 설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노쇠 예방이 들어가줘야 되고, 네. 노쇠 예방을 이제 제가 아산병원 선생님들하고 평창에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70대 후반, 80대 초중반의 독거 어르신들 위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력 운동 주 2회 시켜드리고 단백질 공급해드리고 우울증 치료해드리고 약 정리해드리고 이런 다면 중재를 하게 되면 이분들도 신체 기능이 거의 10년에서 15년 정도가 6개월 만에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드라마틱한 변화네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다행히도 완전히 이제 노쇠까지는 안 넘어간 분들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걸어 나오셔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년기에까지도 노화 속도 느리게 만드는 방법들 해볼 수가 있고, 이제 노년기가 되어도 완전히 노쇠하지 않으신, 그래서 걸어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한다면 결국에 앞으로는 우리가 좋든 싫든 10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 30년 동안을 비교적 자유롭게, 그러니까 내가 걷고 싶으면 걸을 수가 있고 또 사람 만나고 싶으면 나가서 만날 수가 있고 네. 맛있는 거 씹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삶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남의 손 빌지 않고 내 손으로 밥 먹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네. 소원이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실제로 성공적인 노화를 WHO가 이제 그렇게 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별로 이제 그렇게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네. 노년을 100세까지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요. 건강도 건강인데 건강하게 살지만 좀 젊어 보이고 싶잖아요, 사람이. 네. 그래서 저는 이 타고난 게 좀 동안인 분들이 있고 노안인 분들이 있는데 네. 동안인 분들은 신체 나이도 젊은 건가요? 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얼굴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몇몇 연구들을 보게 되면 실제 내 몸의 건강 상태와 내 얼굴의 이 얼굴 나이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재 노화, 내 몸의 노화 정도는 내 얼굴 노화 정도의 한 20% 정도만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설명을 못 하고. 네, 그래서 또 저한테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요즘에 젊은 분들이 부모 세대보다 건강 상태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80년대 초반이나 70년대에 찍은 사진들 보여주면서 그때는 이제 20대 후반도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저한테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선크림도 없었고, 그리고 항상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잘 안 꾸몄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성형 같은 것도 일상화되어 있지 않고 네.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또 동안으로 보이는 것들이 일단은 뭐 피하 지방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외부 활동을 덜 하시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 노화는 더 진행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니까 신체 노화는 몸속의 노화는 더 진행이 되어 있지만 사실 겉보기에는 조금 더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논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바깥에서 네. 일하시고 이게 이제 피부 노화를 확 앞당겨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럴 수 있고 또 네. 예전에는 뭐 하다못해 고등학교 가려고 해도 체력장도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노는 것의 기본값이 야외에서 노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외에서 노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겁니다. 당연히. 예. 네, 당연히 좋은 거고요. 요즘에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의 신체 활동량 이제 뭐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전 연령대가 다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만 봐도 알아요. 네. 네, 제 움직이는 거에 절반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권장 드리는 거는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네. 바깥에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우리 교수님 댁 어르신들은 교수님 관리해드리니까 다 젊게 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또 않은 게, 네. 이제 가족, 특히 이제 아들 말은 잘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아니, 지금 전국의 어르신들이 지금 선생님 뵙고 싶어 하는데. 네.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환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주치의가 설명을 해드려도 잘 안 듣는데, 네. 이제 옆집에 있는 분이 뭐가 좋다더라 하면은 이제 잘 들으시거든요. 항상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양가부 어르신들 굉장히 다 건강하신 편이신데, 네. 그래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더 개선될 여지가 정말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참 습관을 바꾼다는 게 또 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백질 섭취가 너무 적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9년생이시기 때문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디오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아직 젊으신데요. 네,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근력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단백질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벌크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근데 워낙에 채소를 좋아하시고 또 소식하는 걸 좋아하시고 네. 굉장히 경박단소하게 드세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잘 안 바뀝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참 너무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제가 했네요. 예, 사실 교수님이 노년의학 전문가신데 처음에 이 공부 시작할 때 이 노년의학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까지 보더라도 노인의학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고 네네. 국가에서도 일본과 큰 차이점이 일본은 개호보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시스템인데 네네. 이 개호보험에 우리나라에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케이스 매니저라고 해서 사례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가 환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어르신을 자세히 평가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를 이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두 번째가 이게 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개호보험은 의료 밑에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의료와 돌봄이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노인의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 뭐 방문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뭐 사실 굉장히 정신과 선생님으로 유명한 와다이데키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노인의학이나 노인정신의학 하는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뭐 이제 100세까지 활력 있게 보내야 되고, 또 근력 운동을 미리 해야지 노쇠를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2010년 이전부터 계속 이제 많이 하셨죠.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을 일본에서 베껴서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노인의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의료가 빠진, 그리고 사례관리가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질병과 노쇠와 돌봄 요구가 사실은 연속된 선상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연속되어 있다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이 그저 간병보험의 역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의료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예방적 의료 이런 개념들이 많이 빠져 있고, 우리나라는 OECD가 2020년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화되어 있는 1차 진료라고 해서 주치 개념으로 환자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물론 가정의학과가 있지만 사실은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런 1차 진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 어르신분들은 병의 개수도 많고, 따라서 자연히 드시는 약의 개수도 많고, 또 기능적으로도 신체 기능, 인지 기능, 또 정서 기능, 우울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적인 뷰를 가지고 진료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 예방이라든지 또는 돌봄 제공 서비스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야 되는데, WHO에서도 노인의 통합 돌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주치의 개념의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주치의도 그동안 없었고 노인의학 개념도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OECD에서도 실제로 경고를 그동안 계속해 왔고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굉장히 젊은 나라였기 때문에 네. 젊은 성인들은 개별 질환만 보게 되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전문가 중심 시스템이 돌아갔는데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 시스템이 결국에 무한히 성장, 그러니까 비용이 무한히 증가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었고요. 또 네. 의료의 질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의료 개혁과 관련된 이슈로 이제 지금 불거져 나왔는데 네. 이 의료 개혁 안에도 사실은 아직까지 이런 이제 어떤 고령의 환자분들을 어떻게 선진국 모델, 노인의학적 개념이나 1차 진료 이런 개념으로 볼지에 대한 예.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필수 의료라고 나오는 것도 뭐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뭐 당장 응급수술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만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나라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이제 돌봄, 간병 맞습니다. 이런 건데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예방을 의료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근데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한 2007년, 8년 정도부터 이제 노인의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서울대 노인의학 하시는 교수님이 두 분 계셨고 학생 수업 때 이미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실제 이제 실습 병동에서도 이제 이분들께서 이제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는 것들 그리고 약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예방에 드는 비용이 뭐 훨씬 적은 거잖아요. 네, 예방하면. 그리고 집에 몸이 안 좋은 어르신들이 있는 댁이면 알 거예요. 그 간병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의 뭐 반에 반만 써도 예, 훨씬 지금보다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사실은 이 개호 비용을 일부 내기 때문에 네. 지자체 내에 있는 65세 이상 인구의 개호율이라 그래서 네. 이 간병 서비스 필요한 분들의 수를 줄이는데 이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예방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 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노년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말씀 그럴까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군요.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느리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습관을 갖게 하는데 진심을 다하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였습니다.